자, 오늘 수요일, 오늘은 조금 늦은 녹화네. 자, 일단 뭐 오늘 뉴스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집값 43% 상승, 감정원 실거래가 덮은 정부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잉? 그동안 이제 그 정부에서 계속 얘기했던 국가 승인 통계로 따지면은 이제 집값이 10%밖에 뭐 14%밖에 오르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 통계에 따르면 이게 2017년 5월 대비 올해 5월까지 이 지수 상승률을 보니까 43.5%가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지수는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 신고된 아파트 거래 사례들로 만드는 통계인데요.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던 그 14% 상승했다는 그 한국감정원 매매 가격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4% 올랐는데 이 매매 가격 지수는 감정원 직원들이 이제 실거래가나 공인중개업소 호가 등을 토대로 거래 가능한 가격을 추정해 만드는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정하는데 조금 수치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실거래 실제로 된 것만 따지고 보면은 이 43.5% 올랐다라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원래 뭐 실거래가 호가보다 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건 좀 약간 좀 충격적이네. 오케이, 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그 서울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 비교한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강과 한강 이북의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그 한강 이북은 1,873만 원으로 두 지역 간 격차가 829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게 2017년 5월 기준입니다. 829만 원 차이 난 게. 근데 올해 8월에 지난달에는 이 평균 매매 가격이 한강 이남 기준으로는 4,345만 원, 한강 이북은 3,088만 원으로 두 지역의 가격 차이가 1,25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노원이나 도봉, 강북 이런 상대적으로 뭐 중저가 단지가 많은 강북의 그 자치구들에서 아파트 값이 뛰면서 격차를 조금 올 초랑 비교해서는 격차가 줄긴 했는데 강남이 더 많이 뛰면서 그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으로 강남 선호 현상이 더 집중이 되면서 강북도 올랐지만 강남이 더 올랐기 때문에 이 격차가 더 커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3평 기준으로 하면 한 3억 4천 정도의 격차가 나는 거네. 거의 한 3년 만에 평당 가격으로 보면 한 4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830만 원이랑 1256만 원. 지금 이제 강남 평균과 강북 평균으로 따졌을 때 33평 기준으로 하면 한 3억 몇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금강구나 뭐 노도광 이런 데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결국 뭐 강남과의 격차는 벌어지면 벌어졌지 줄어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 오케이, 또 넥스트. 이런 사례를 또 뒷받침하는 뭐 기사들이 나왔는데 거래 허가제 비웃듯 잠실주공 5단지 또 신고가 이런 기사. 잠실주공 5단지가? 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기사인데요. 16일 오늘자로 그 잠실주공 5단지 전용 면적 82제곱미터가 24억 6,1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그 직전 최고가가 지난해 12월 기록한 24억 3,400만 원인데 이거보다 3천만 원 가량 높은 가격에 이달에 거래가 된 거고요. 근데 이게 이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된 구역이라서 진짜 이제 뭐 투기 수요가 아닌 실제 거주를 하는 사람이 주택을 매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중 유동성이 워낙 넘쳐나기 때문에 결국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강남 단지 주요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왜 했을까? 궁금하네, 진짜. 그리고 지난 8월에도 뭐 잠실 트리지움 뭐 거기 전용 84제곱미터도 22억 원에 거래가 돼서 신고가 했고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76제곱미터도 22억 2천만 원에 거래돼서 그쪽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 이런 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거래 자체는 이제 많이 줄었지만
결국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예상했던 대로 별로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집중 분석 시간은 우리가 좀 뭘 좀 해보면 좋을까? 집중 분석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해서 점점 구체화되어가는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감독기구. 네, 부동산 감독기구로 처음에 이 말이 나오다가 현재는 이 뭐 부동산 감독원 뭐 이런 논의를 거쳐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으로 공식화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래 분석원. 부동산 거래 분석원. 이 얼마 전에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여는 그 유명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이 현재 돌아가는 모습은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TF를 확대 개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근데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금융정보분석원, 그렇지. 금융정보분석원이지. FIU라고 하는 요 기관을 거의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FIU가 그래서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 사실 잘 대충 모르는- 그걸 좀 보면은 대략 거래 분석원이 뭘 할지를 좀 감을 좀 잡을 수가 있겠네. FIU가 하는 일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 자금의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아니면 외화를 불법 해외 유치로 하는 이런 그야말로 금융시장의 범죄 행위를 분석을 해서 의심 거래라든지 이런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근데 이걸 이 벤치마킹에서 만드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과연 어떤 불법 행위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에서는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뭐 불법 해외 유출 이런 그야말로 불법 행위들은 뭐 쉽게 찾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현재 이 불법 폐기 대응반이라고 하는 일을 보면은 대부분이 탈세, 자금 출처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탈세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확대 개편하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지금 국세청도 어차피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불법 행위 대응반인가 이제 여기를 네. 통해서 뭔가 좀 이상 거래 내지는 좀 의심스러운 어떤 거래, 불법 증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거 국세청에 의뢰를 해서 네. 국세청이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좀 그 조사를 뭐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루트,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상 행위들을 좀 적발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 거래 분석원을 만들려는 목적 왜? 그러니까 목적이 과연 뭐냐? 이걸 통해서 무엇을 기대를 하는 거냐? 네.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정말 그 불법 범죄 부동산 거래 시장의 어떤 시장 교란 행위를 그렇지 뭐 적발해내서 그야말로 시장 정의 요즘 맨날 여기서 그냥 저스티스를 구현해내겠다 이런 목적인지 네. 아니면 정부는 사실 그런 목적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이걸 해서 집값을 좀 뭐 막말로 얘기하면 때려잡자 이런 이게 너무 오른 집값을 좀 안정시키자 우리가 계속 이런 거 거래 분석원 띄우면서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이들 뭐 투기해가지고 막 집값 올리는 거 집값 올라? 우리가 그럼 여기 니들 걸려들 수 있어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반협박? 그 점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 국민의힘 야당인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를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발제자로 나오셨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라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비슷한 내용을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자유민주 국가에서 포괄적인 개인 사찰이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개인의 활동을 국가가 이렇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익적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법률적인 근거가 뚜렷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대상과 범위는 포괄적인 게 아니고 한정해서 그렇죠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선 이 목적이 무엇이냐?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거래를 억제하거나 제한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냐 이 애매한 단어들로 표현이 돼 있어서 목적이 불투명하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수단에 있어서도 이 적절한 수단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을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단이 과연 적절한가? 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가 부동산 거래를 살피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입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기본권 제한을 하는 경우에 제한을 통해 얻는 공익이 침해하는 사익보다 더 커야 되는 이런 그 원칙이 있는데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이 포괄적인 개인 사찰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 자체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우월하다라는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거래 분석원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여다볼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의 아까 얘기한 뭐 그야말로 무슨 자금 추적까지 정말 뭐 계좌까지 다 들여다봐가지고 자금 추적까지 한다. 이러면 이건 거의 뭐라고 하지? 사법경찰? 네. 사법경찰권이라고 그러죠, 참 그죠? 사법경찰권을 줘서 그 수사권까지를 과연 줄 것이냐? 그 지난번에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도 지금 그런 게 가능하잖아, 그지? 그 수사 기능이 좀 일부 있는 거 아닌가, 그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까지를 가는 건지. 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거래 분석원이라는 걸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닌가? 지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든지 그런 뭐 목적이 달성이 되고 있잖아. 불법, 탈법, 편법 행위들을 적발해내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걸 만든다는 거 옥상옥? 거래 분석원이 도입이 된다면 적어도 이 금융, 보험, 세금 기록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절차들을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각에서는 수사권이나 기소권까지도 이 감독기구에 주어야 한다는 여권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왜 필요하고 국세청은 왜 필요한 게? 부동산만 그렇게 이제 다루는 게 될 텐데 그때도 이거 좀 했지만 그러면은 만약에 뭐 부동산이 지금처럼 과열이 안 되고 그냥 뭐 조용하게 뭐 그냥 집값이 하락하고 뭐 이러면은 이건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세금만 축내는 자칫하면 네. 아니면은 그러긴 뭐하니까 과도하게 막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인의 어떤 재산권이나 사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드네요. 참고로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있는 그 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에서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거래들을 들여다보면서 110건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55건이 혐의 없음. 나머지 55건도 18건만 입건, 검찰 기소까지 간 건은 6건에 불과했다. 이런 일을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이게 상설기구를 만들 일이냐 쉽게 말하면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냐 실익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겠네. 네. 이러다가 그냥 또 유야무야 그냥 쓱쓱 그냥 뭐 그냥 쭈그러드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어찌됐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동산 감독 거래감 분석원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법 개정 사안이 되는데 뭐 대략 그냥 뭐 이렇게 말만 또 그냥 변죽만 쭉 울리다가 그냥 뭐 유야무야 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사라질 수도 있겠네. 가급적이면 하여간 여튼 뭐 이런 좀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규제의 문제도 그렇지만 시장에 자꾸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정부가 뭘 하는 거는 기준이 있는 걸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긁어 부스럼을 자꾸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워낙에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 오케이 뭐 오늘 이 정도만 합시다.